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들어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9월 10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정치논평 곡줄 하나 골랐고요. 오늘은 제가 이 채널에서 쭉 해오던 이야기, 미국 트럼프의 어떤 정치적 포지션,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었죠. 제3지대의 사람이다.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당연히 공화당도 아니다. 제3세력이다. 그런 표현을 들었는데, 그런 의견을 저 멀리 독일의 한 언론인의 인터뷰를 보면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어요. 계기가 있었습니다. 또 그를 통해서 미국만 그런 게 아니다. 유럽 전체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들은 과연 한 팀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확인하게 됐고,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세상의 주도국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정당 시스템은 그들이 언론을 활용해서 어떤 프레임을 짜든지 간에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오던 방식대로 그들 자체가 기득권이다. 나 아니면 너다. 근데 사실은 너와 나 우리다. 그 외의 세력은 인정할 수 없다. 자, 그게 이제 G7의 몰락과 함께,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촉발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좀 가중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자 국민들이 불만이 생겼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러면서 다른 대안 세력들에 대한 요구가 생겨났고, 그게 뭐 반이민주의자, 그리고 이유를 못 믿겠다, 이런 아주 제한적인 욕구로 분출되는데, 지금 유럽의 정치 세력들, 기존의 기득권 정치 세력들은 그걸 또 끌어모아서 극우라는 딱지를 또 붙이죠.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이야기하는 극우하고 그것도 정치적 프레임입니다만, 우리나라의 극우하고는 또 달라요.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기존에 사람들의 마음을 재단해 왔던 보수냐 진보냐, 좌파냐 우파냐, 이게 정치의 도구로서 활용됐다는 거죠. 단순하게. 그리고 그 안에 무조건 너의 생각은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것도 우리 좌파 우파를 설정하는 그 기준 안에, 그 기준이 각각 달라요. 우리의 좌파 우파하고 유럽의 좌파 우파하고 미국의 좌파 우파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당신들은 그 프레임 안에서만 생각해야 돼. 예, 이거 아니면 저걸 선택해야 돼. 자, 그걸로 꽉 찬 거야. 우리는 완벽해. 다른 여지팝이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오던 게 금이 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크게. 자, 미국에서 그 모습을 쭉 제가 관찰해 왔습니다만, 유럽의 내용도 같더라. 자, 그럼 우리나라의 좌우 프레임은 어떻느냐?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를 들여다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당 체제는 색깔이 분명하냐? 그 안에 모두를 다 끌어담을 수 있느냐? 모든 정치적 욕구를. 그 정치적 욕구는 바뀌는 시대상에서 적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대선 토론이 아마 지금 몇 시간 안 남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아침 정도 될 것 같고, 자, 그것을 이제 기다리면서 볼 때, 지금 트럼프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지금 약간 의아해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이건 뭐지? 내가 폭스 뉴스면은 트럼프를 지지하긴 하는데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에서 봤을 때는 저 트럼프가 말이야, 여태까지 공화당하고는 좀 달라? 요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 균열이 조금씩 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한번 볼게요. 오늘 계기가 됐던 게 이겁니다. 우리 뭐 소개를 크게 안 했겠지만은, 저도 오늘 인터뷰 보고 알았습니다. 자, 이거는 전반적으로 독일에서 정치권들이 좀 더 교체가 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상이 됐던 바예요. 왜냐, 유럽 전체 사람들이 살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프랑스 마크롱은 지금 약간 희한하게 됐죠.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던 프레임을 씌워왔던 거구하고 지금 거구 출신을 총리로 삼았죠. 그러지 않고선 정권을 유지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 선거에서 상당히 안 좋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영국도 당이 바뀌었죠. 노동당에서 수상을 배출했지만 바뀐 게 없어요. 거기는 미국과 똑같아요. 노동당, 보수당 둘이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제3지대가 없어요.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당의 수가 좀 많죠. 그래서 항상 연정을 통해서 정치를 운영해 왔죠. 그래서 그렇게 불거져 나온 거고, 그런 면에서는 영국은 더 답답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시위가 격화되고 사람들의 반발감이 심한 겁니다. 기댈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기득권들은 그들을 전부 다 나쁜 세력으로 몰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감정이 격앙되죠. 나는 응분에 타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를 범죄자 취급하게 되는 거니까.
자, 프랑스는 그거와 좀 다르죠. 그리고 독일도 소수당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분규 사태는 좀 덜하다. 그렇지만 이남주에서 전달하는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한 주의 지방선거였어요. 한 주의 지방선거. 주의회 선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뭐 경상남도 또는 뭐 충청남도 도의원 선거를 한 겁니다. 거기서 거구 돌풍. 자, 이제 한번 보세요. 프레임을 어떻게 짜는지. 나치 패망 이래 거구 정당 첫 성전복. 즉 이것은 저 거구 정당은 거구 정당이면서 동시에 나치와 같다. 이런 프레임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추가로 두 겹, 세 겹. 자, 이것은 절대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지방선거를 냈고 다음 뭐 다른 선거들이 계속 지금 이어질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것이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연합뉴스에서 그대로 실어나르는 거예요. 나치의 후손이구나. 나치의 잔존 세력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말을 보면은. 프랑스도 그랬죠. 프랑스는 선거를 두 번에 일주일 간격으로 두 번에 걸쳐서 했었는데 첫 번째 결과가 나오고 그 중에 뭐 최하위자는 빼내고 다시 선거를 하는 그런 방식인데 첫 번째 결과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첫 주에 마크롱이 그 외의 당한테 업소를 하면서 다녔죠. 그래서 완벽한 패배는 피했던 겁니다. 그래도 질른발이가 됐지만은. 자, 이게 그들의 정치 상황이에요. 자,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정치에 대해서 진짜 비판적인 거 많죠. 저 아까 저녁에 보니까 뭐 밥 먹으면서 바깥에서 먹었는데 보니까 추석 연휴 기간에 그 응급센터 문제에 대해서 여러 대안이 나오던데 정작 그 당사자인 한쪽의 당사자인 의사들의 입장은 전혀 전달해 주지가 않더라고요. 뭔가 잘못됐다 싶었죠. 여러 가지 내용들 사고는 자기가 치고 해법을 내놓을 때 보면은 그 사고는 하늘에서 갑자기 벌어진 천재지변인 것처럼 대응하는 것 같아요.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것처럼 해요. 자기들이 그 실마리를 다 적용해 놓고도. 자, 어쨌거나 그런 거를 보게 되면은, 기분이 많이 언짢아지면서 우리나라 정치를 비판을 하게 되지만, 제가 그런 말씀 쭉 들어옵니다만은, 우리는 싱싱하다 아주.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예. 자, 그리고 어제도 금융감독위원장 해가지고, 뭐 발언 때문에 대출 규제를 한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해라, 자율적으로 해라, 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대출. 그래서 시장에 혼란이 있었다. 자, 그걸 보면은 지금 우리 은행들이 좀 위험한 상황에 있다. 부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올라갔다. 경기 진작 차원에서 다시 이 정부 들어서서 부동산을 좀 부축했지만 지금은 위험하다. 이거를 신호라고 봐지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싱싱하다 여전히.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이 정당이 AFD라는 정당인데 계속 거구 정당이라는 딱지를 계속 붙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지금 프레임을 주도하는 측에서는 자기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말로 하면 중도라고 그래요. 좌파라고 그러지도 않고. 나는 중도야.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중도고 얘는 우파도 아니고 거구야. 그럼 좌파는 어디 있는 거고 극좌는 어디 있는 거냐. 그게 없어요. 중도 아니면 거구예요. 그 프레임에서 이미 수많은 표가 중도로 넘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프레임이에요, 바로. 우리는 그런 프레임도 적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정치가 싱싱하다는 겁니다. 이 프레임으로 30년간 이렇게 지나왔다. 그렇게 지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때는 딱 뭐가 일치되느냐면은 미국이 구소련을 붕괴시키고 냉전체제를 승리하면서 전 세계를 내가 빨아먹는 빨대를 꽂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고 그 하부 구조로 들어간 게 유럽의 G7 국가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얻어먹은 혜택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비판의식이나 정치의 민주화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적어졌어요. 먹고 살기, 이제 세상은 끝났구나. 안정되게. 미국의 틀 밑에. 예민한 감각이 촉이 흐려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오래 갑니까? 한 30년 지나니까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정치적 불꽃으로 옮겨 붙은 거예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국민의식, 시민의식은 뭐냐면은 정치적 그 임계치가 엄청나게 낮아요. 경제 문제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니까 정치적 이슈가 가끔은 먹고 사는 문제를 이겨요.
그게 우리의 두 당 체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치적 예민함의 임계치 매우 낮습니다. 한계가. 그걸 뚫고 올라오면 참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게 우리나라의 힘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똑똑했어요. 우리나라 이만큼 된 거 아니에요. 민초들이 대단한 겁니다. 민초들이 어떻게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됐을까? 문화적 DNA를. 그래서 제가 문화의 힘 꼭지에서 다루고 싶은 내용이 그런 거죠. 그런 걸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우리는 왜 이럴까? 왜 버틸 때는 질기게 버티고 위정자가 좀 잘못을 하면은 왜 덜풀처럼 일어날까? 그런 나라가 없다. 예. 자, 이거는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찾은 AFD 좀 전에 말씀드린 그거예요. 극우 정당이라고 묘사된 거. 여기서도 상당히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볼게요. AFD가 뭐의 약자냐 하면은 Alternative to Germany, 저머니인데 거기서는 도이칠란드라고 부르니까 대한정당이에요. 대한정당. 네. 자, 말씀드렸죠. 영국에서는 이런 세력이 없어요. 보수당 아니면은 노동당. 미국에서는 공화당 아니면 민주당. 일본에서는 그것마저 없죠. 그냥 자민당. 자, 그런 것이 이제 변혁의 시기가 왔다는 거죠. 그들은 기득권이고 그들은 관성이 있어요. 그들이 계속 유지되면서 스스로 바뀌기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자, 그래서 트럼프는 공화당의 이름을 걸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될 수도 없으니까. 자, 이게 위키피디아가 뽑은 주요 단어들을 보세요. 파라이트, 파퓰리스트, 극우죠. 파퓰리스트라는 것은 인기 영합주의자라는 뜻이에요. 나쁜 걸 다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인기 영합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는 이루어지지도 못할 정책들을 내놓는다. 그 내용이 주요 내용이 뭐냐? EU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EU가 정말 EU 전체를 유럽 전체를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는 거예요. EU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민 반대. 특히 이슬람. 이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노릇이에요. 우리도 사실은 이민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경한 국가 중에 하나예요. 예. 자, 유럽 같은 경우는 저출산율이 시작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노동력을 위해서라도 이민들이 들어왔었어야 되죠. 그리고 미국과 힘을 합쳐서 중동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붕괴시켰어요. 그리고 거기서 유민이 발생했어요. 그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정치적 목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먹고 살만 했어요, 당시에는. 자, 그래서 이민자들이 많아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개입해서 발생시켰던 베트남 전쟁에서 베트남 유민들이 발생을 했잖아요. 절대 통일된 월맹 체제에 월남에서 더 이상 베트남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예전에 아프간에서 탈출할 때 달리는 비행기를 부여잡았던 그 세력도 마찬가지예요. 탈레반의 품에 떨어지면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미국이 받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베트남 사람들처럼. 네, 그런 식으로 받아준 거예요. 근데 먹고 살만해지지가 않으니까 그게 문제가 불거지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다른 식으로 정책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더 이상 이민 받아서는 안 된다. 내부적으로 단도리를 해야 된다. 트럼프가 하는 정책이랑 똑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좀 세월이 지났다. 좋았던 시절이 지났다. 좋지 않은 단계로 접어들고 있으니 몸을 한번 추스려야 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있는 거는 거구 프레임을 씌운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 기존의 우리 정치권 세력들을 지켜내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관계를. 그리고 그게 완벽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니다, 그게. 그냥 30년간 보여줘 있지, 30년 동안 우리가 봐왔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G7, 미국을 위시한 G7, 트럼프 같은 이야기가 각 유럽 주요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걸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프레임은 다 똑같다. 사람들이 혐오할 만한 것들을 계속 심어준다. 반복적으로. 유럽 사람들은 자기 밥숟가락에 올라가는 밥이 적어질 때야 반항한다. 왜? 그들도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30년간 익숙해져 있었으니까. 내가 배가 부르면 뭐 너희가 뭘 해먹든지 나는 상관 안 해. 너희 걸 해먹고 나는 내 걸 해먹을게. 이런 멘탈리티가 지배하고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부딪히게 되면은 먹고 사는 문제로 눈이 뒤집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되게 폭력적인 결말로 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랑 전혀 다르죠. 우리의 과거의 투쟁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는 100%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게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의 한 단계 높은 차원입니다. 네. 그래서 거꾸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유럽 전체가 흔들린다, 미국을 포함해서. 자, 그 과정에서 미국이 어떤 결론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유럽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트럼프가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면은 미국의 유럽의 각국은 아까 독일 기사처럼 그런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는 맹약 관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왜 그 기득권 세력들은 같은 틀에서 같은 형식으로 먹고 살아왔거든요. 큰 형님은 많이 먹고 둘째 형은 좀 적게 먹고 이런 식으로. 자, 그 와중에 일본은 이제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죠.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으면은 유일한 정당 체제에서 그것을 새로운 정치 세력이 자민당을 전복하고 새로운 세력으로 올라서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네. 그럼 국민과 자민당이 같이 손을 잡고 같이 구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게 얼마나 다양한 정치 세력이 존재하는 이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국보다는 프랑스와 독일이 그래도 낫다. 이미 타협하면서 변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물론 기존의 어떤 언론의 지배를 통한 프레임을 강하게 작동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그 꼭대기엔 트럼프라는 존재가 있다. 미국 선거 결과에 따라서 유럽은 한 방에 쓸려갈 수 있다. 영국은 아마 일본의 자민당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 처하리라고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위험한 국가는 정치적으로 일본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거기서 상당히 도발적인 그런 생각들이 나올 수 있어요. 왜? 일본 국민들이 자민당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한 몸이니까. 대안이 없으니까, 대안이. 이 AFD 우리말로 번역하면 뭡니까? 대안당이에요. 대안당. 예, 일본은 대안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느냐? 명쾌하고 선명하죠. 선이. 더 윤석열 정부 등장하고 나서 그 선이 더 깔끔해졌죠. 이런 데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께. 자, 러시아의 푸틴에 대항할 만한 정치 세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중국에 시진핑의 공산당을 대체할 만한 정치 세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분열되는 수밖에 없어요. 바꾸려면 큰 혼란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즉 갑작스럽게 시진핑께 큰 충격이 닥치면은 그걸 그 안에서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정치적 스펙트럼이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일본도 같은 이유로 그렇다는 것이고. 예. 자, 제가 오늘 접한 인터뷰는 이겁니다. 리덱티드에서 오른쪽에 있는 독일의 정치 평론가 내지는 언론인인 것 같습니다. 뭐 독립 언론 정도로 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링크는 혹시 더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라고 설명란에다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좀 어려운데요. 랄프 숄헤머, 예, 독일인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그들이 이번에 이제 발생했던 독일 건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존의 좌우 프레임이 한계에 봉착했다. 말씀드렸죠. 한국의 좌우의 개념하고 미국의 좌우의 개념과 유럽의 좌우 개념이 다 다르다. 그러면 전 세계 좌우가 다 달라요. 각 나라마다. 그 프레임이 붕괴됐다. 저 좌우를 정치인들이 좋아하면서 쓰는 이유는 뭐냐면 저 좌우에 다 걸려들게 되거든요. 제가 옛날에 한때 정치를 했던 분하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이래요. 아무리 후보가 좀 이상하더라도 막상 대선전에 돌입하게 되면 몇 % 안으로 항상 근접전이 펼쳐진다. 뭐 때문에? 저 좌우 프레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게 가장 우선이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슈보다도. 저게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더 강력하죠. 빨갱이야 라고 딱지만 붙이면 딱 되거든요. 종북 좌파 세력이야 라고 딱지를 딱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유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게 한계에 봉착했다. 우리도 지금 한계에 봉착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뭐 법까지 있잖아요. 국가보안법까지. 왜냐하면 우리가 수십 년 살아와
겪어와 보니까 더 이상 그게 위협이 아니다 우리한테. 우리나라에 있는 정치 세력이 과거에는 독재 시절에는 군사 독재 시절에는 우파가 아니면 다 빨갱이였는데 다른 세력이다. 그 좌파, 소위 우리가 분류를 한다면 그 좌파하고 진보 세력이, 좌파란 말 지금 안 쓰잖아요. 그 진보 세력하고 북한이 진보 세력이냐 그러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어의 선택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좌우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좌우라는 표현을 더 이상 안 써요. 빨갱이라는 말도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종북 좌파도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쓰면 쓸수록 타임머신 타고 오셨어요? 이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자, 그거는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나 문화적 시스템이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정치적 이슈하고 전혀 다른 측면에서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정치가 그게 파묻혔어요. 더 이상 좌파, 종북 좌파 이런 말 하면은 이제는 인기가 떨어져요. 그걸 모르고 윤석열은 계속 쓰더라고요. 자, 그게 그만큼 우리가 진보한 거예요. 좌파가 아니고 우리는 진보예요. 북한이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의 1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에 대한 좀 이따 하고요. 자, 그러면서요, 유럽 같은 경우는 그걸 극우라고 계속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럼 극우가 있으면 극좌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극좌는 없어요. 기존에 있는 세력은 전부 다 자기를 중도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나는 안정적이다. 보수다. 즉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다 중도파예요. 말씀 늘 드립니다만 99%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은 그들이 이미 기득권화된 세력이다. 상대방의 언론 프레임을 통해서 그렇게 욕을 하는 것은 뭐냐? 이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거다. 국민들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 선택을 해야 된다. 투표의 결과로 누가 표를 많이 받으면 그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 지금도 유럽의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번에 그들이 말하는 소위 극우 정당이 한 지방의회에서 승리하자 한 33%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그 주에서. 그것도 가운데 한번 개표를 해서 처음 개표했을 때는 50% 이상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주의회에서 다수당이 될 수 있었는데 개표가 잘못됐다 그래서 다시 해가지고 33%가 된 거더라고요. 그 의혹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집권당 쪽에서 받은 게 10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한 독일 언론에서 그 33%보다는 이 10 몇 %가 훨씬 더 중요한 거다. 이런 식의 표현을 논술에 썼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민의가 천이다. 민의가 사람의 백성들의 뜻이 하늘의 뜻이잖아요. 우리는 옛날부터 서구의 정치 세대가 들어오기 전에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 나고 돈 났지. 여러분 대부분 많은 분들 동의하실 겁니다. 근데 많은 나라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차별점입니다. 너희가 민주주의를 하는 사람들이고 얘들은 거구니까 이 표는 의미가 없어. 즉 이 말은 이들이 세력을 잡으면 이건 내전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말이 안 된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자기들이 재단을 한다. 이거 아니면 이거야. 근데 우리는 사실 한 팀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 정치가 그런 거죠. 영국의 보수당 노동당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전곡을 찌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이야기 자주 하고 싶지는 않지만 트럼프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런 세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공화당이라는 탈을 쓰고 공화당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기존의 공화당 표를 정치에 약간 무관심한 공화당 표를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딥스테이트이 골치가 아픈 것이에요. 딥스테이트는 민주당과 공화당을 아우르는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상당한 전략가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 양반도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선거 구도는 뭐냐면 기득권 세력에서 당신이 필요한 모든 정치적 선택지, 빨주노초 파남보는 전부 다 기득권 세력 안에서 살 수 있어. 라고 이때까지 30년 동안 해왔고 먹고 살만하니까 국민들로 동의를 했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다른 걸 찾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걸 거구라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존의 기득권 세력은 그걸 막기 위해서 민주주의의 기본 틀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밖을 치다 보면 너는 공산주의자야. 너는 빨갱이야.
국가보안법에 걸려. 거의 이런 분위기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정당들은 그들의 당 이름이 뭐고 뭐든지 간에 당의 성향이 뭐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기득권 세력이다. 그들은 그런 관성을 가지고 수십 년을 왔기 때문에 안 바뀐다.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개혁 세력이 등장한다. 지금은 이런 딱지 저런 딱지 얼룩덜룩 그렇게 너덜너덜하게 포장이 되어 있지만 사실 아니다. 국민들이 그들을 원하면 그들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게 이야기예요. 이 사람의. 예. 그들은 이런 거구 세력이 반민주 세력이기 때문에 아까 위키피디아의 자료에서도 이 당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한정당을. 그렇지만 민주주의의 규칙은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표현이 끝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는 현재 기득권 세력이 반민주 세력이다. 사실은. 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니까. 저기 투표하면은 너는 우리말로 하면 빨갱이야. 반민주 세력이야. 그러니까 나도 투표해야 돼. 거기 투표하면 널 무효로 만들어 버릴 거야. 감정적으로 압박을 넣은 다음에 실제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도 나온다면 나오게 되는 경우에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 뒤에 있는 거잖아요. 민주주의의 기본 틀을 해치는 거죠. 기존의 기득권 세력은 하늘에서 받은 전부 권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한 번도 너는 당연히 이 집권을 해야 된다고 누가 너한테 그걸 줬니? 하늘에서 받았어? 그럼 우리나라는 하늘나라지. 민주공화국이 아니고 국민들이 뽑아서 네가 되는 거잖아. 국민들이 네가 싫어서 다른 거 뽑을 수 있는 권리를 부정하면 어떡해? 네가 독재야? 반민주 세력이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자민당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일본 국민이 과연 자민당이 아닌 다른 당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진짜 안 좋아지더라도 미국 사람들은 전부 다 마취가 돼서 민주당 아니면 공화당 거기서 진보, 보수, 좌파, 우파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막 하면서 치고받는데 99%가 같아요. 그럼 거기와 다른 세력은 지금 다른 생각을 가진 대안 세력이 있습니까? 제3지대가? 없지요. 근데 이 지금의 민주공화당 체계가 미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있으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 없지요. 유럽의 기존의 기득권 세력하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트럼프 가운데 뛰어들면서 균열을 발생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트럼프가 만약 당선된다면 그 파급력은 전부 유럽 전체를 휩쓸고 지나갈 거예요. 그래야지만 유럽이 살아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공화당 내에서 발칵 뒤집힌 거죠. 딕 체니가 누굽니까? 부시 대통령 아시죠? 부시 주니어죠. 예, 그게 공화당이에요. 여기 제일 오른쪽 밑에 야후 기사를 보면은 부시하고 체니 라인이 해리스 지지를 선언했다는 거예요. 공화당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으로 치면은 오바마나 클린턴 전 대통령 같은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 자당 후보를. 여기 나오는 여성은 이름이 같은 체니인데 찾아보니까 공화당에서 어느 정도 발언권이 있는 전 의원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름이 체니네요. 예, 예. 자, 그래서 공화당의 핵심 세력들이 이거는 지금 벌써 몇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해리스 지지한다. 이게 지금 좌우의 균열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기본적으로 같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해주고 있어요. 트럼프는 웃으면서 이게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거를 이쪽에 있는 일론 머스크가 안다는 거예요. 왼쪽 밑에. 네. 딕 체니가 해리스를 지지한다니까 깔깔깔깔깔 웃는 모습이 잡혀있죠. 이거는 뭐냐. 트럼프가 일단 공화당에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크다는 거예요. 이런 몸부림이 있더라도. 그래서 이 미국 이번에 대선은 이제 2달도 채 안 남았는데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세계사적 이벤트가 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죠. 유럽의 국가들의 정치권이 빠른 속도로 어차피 교체될 겁니다만은 빠른 속도로 교체되게 만들 것이고 푸틴과의 화해, 우크라이나 종전, 가자 전쟁 비슷한 결말을 맺겠죠. 네. 북미 간의 종전선언. 예, 큰 이벤트입니다, 이거. 예. 자, 좀 전에 한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미국은 한당 같은 이당 체제죠. 민주당, 공화당. 자, 미국 국민들은 저 민주공화당의 양쪽의 양극 체제를 통해서 미국이 필요한 모든 정치적 선택지를 다 제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근데 미국 그 각 유권자가 다 똑똑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트럼프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지금. 자, 일본은 자민당 그냥 일당 체계죠. 제일 위험하죠. 그래서 변화에 적응이 안 되죠. 과연 저기서 일본에도 우리나라처럼 양강 체제가 양당 체제가 뚜렷이 성립돼 있다면은 잃어버린 30년이 과연 이대로 계속 지속될 수 있겠느냐? 이제는 돌아설 수 없는 영원히 돌아설 수 없는 몇십 년이 될지 모를 그럴 지경에 도달했잖아요. 예. 자, 영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 똑같죠. 보수 노동당 한당 같은 이당 체제 맞죠. 자, 반면에 우리 한국은 어떻느냐? 예, 정치적 컬러가 엄청나게 깔끔하고 대비가 잘 돼 있죠. 예, 이게 여러분 우리 태극기처럼 빨강 파랑이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빨강 파랑이 아니고 색깔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생동감이 있고 어떤 변화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지는 명확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기회 요인이 우리한테는 앞으로 흐름에서 더 다가올 거예요. 우리는 정치적으로 더 다변화될 수 있어요. 계속 살아있을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반면에 미국, 일본, 유럽은 천편일률화되어 있다. 국민들한테 아웅만 하고 있다. 우리는 너희들은 다양하고 민주적인 정치를 영위하고 있다. 국민들아 그렇게 믿어줘. 그게 아니다. 그렇게 언론을 통한 어떤 프레임 씌우기에 오래 적응이 됐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서 삐끗해서 그걸 받아치게 되면은 그 반격이 엄청나게 세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시위하고 청소하고 집에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 3인 벤스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트럼프는 이미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보이고 거기에서 민주당을 뛰쳐나와 있던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여기 딱 합류했다는 게 바로 이들이 반기득권 세력이라는 겁니다. 이 기득권 세력은 기존의 민주공화예요.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죠. 공화당 내에서 발버둥 치는 게 보이잖아요. 존 F 케네디의 합류는 엄청났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선명성을 더해줬거든요. 그리고 그가 조인을 했다는 게 합류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제3세력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정치에 한번 볼까요? 이걸 한번 쭉 보신 다음에 이걸 한번 보면 우리 이승만으로 시작했고 어떻게 보면 미국의 꼭두각시죠. 그리고 결국은 미국에서 제거됐죠. 자, 그 다음 뭐 약간 혼란이 있었고 군사 쿠데타, 군사 반란을 통해서 군인들이 정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많은 희생이 있었죠. 민간인들의. 그 박정희 전두환 있었고 그 다음에 저 때문에 독재 시대죠. 그 다음 노태우 김영삼을 거치면서 우리가 군사정부 시절에서 민간정부로 바뀌어요. 저 두 대통령을 통해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노태우 김영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김영삼의 그런 역할은 그때 3당 합당을 통해서 민정당으로 들어가면서 대통령이 됐거든요. 지금 그 당시 상당히 이제 분노를 했던 분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돌이켜서 보면은 어떤 역사적 순리에 맞는 부분이 아닌가. 네, 어떻게 보면은 꺾어지는 부분에 역할을 제대로 해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김영삼의 정치적 경쟁자였던 김대중이 그걸 받으면서 우리는 완전히 민간정부로 이제 돌아서게 됐고 그 다음부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로 이어지면서 이거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양당 정치를 이제 하고 있는 셈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 정치를 이런 이제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면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린 맥락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는 그 어디보다도 대비가 뚜렷한 이당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게 엄청나게 귀한 자산이다. 예. 이걸 우리가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이당 체제가 만들어진 것은 기본적으로는 우리 국민들한테서 왔다라고 보셔야 돼요. 예. 자, 지난 수십 년간 경제 발전도 하면서 그 수많은 시위와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또 지배하는 입장에서는 수많은 어떻게 보면은 옥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간첩 사건 만들어내고 또 뭐 암살 기타 등등 포함해서 그런 여러 가지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발전, 문화 발전까지 동시에 이뤄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력을 가진 국가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 다극화 시대가 온다고 하면은 뭐 어떻게든 되겠죠. 단지 큰 전쟁이
거치고 가느냐,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느냐, 이거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요. 우리는 전 세계 모범이 될 수 있는,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자양분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이미 문화 각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음악이나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네. 그 핵심은 민초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독재에 압살돼 있지 않았습니다. 틈만 나면은 한 거였습니다. 동시에 또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한 국민의 일원으로서. 자, 우리는 그 경제개발 그렇게 하는 그 와중에서도 제가 어릴 때 고향 마을 80년대 주로 보면은 그때도 시골에서는 여자아이들이 중학교만 졸업하고 근처 공단으로 다 가서 그 당시 공순이라고 불렸던 그 생활을 하면서 제 고향 마을에도 그런 집들이 많았습니다. 휴가 때 되면은 집에 그간 버는 돈 갖다 주고 선물 사주고 남동생들 학교 보내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 경제 발전한 거잖아요. 자, 그렇지만 그 똑같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5.18이나 6월 항쟁 때는 또 일어났어요. 즉 열심히 일하고 정치가 우리가 참을 수 있는 한계선을 넘어섰을 때 그 참을 수 있는 한계가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한계치가 아주 낮아요. 자, 그 뿌리가 어디서 왔을까? 저는 항상 궁금해하고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6월 항쟁, 촛불혁명 같은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 다음날 아침 되면 다 열심히 학생들은 공부하러 가고 직장인들은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한 거예요. 회사 안 망가지게. 그리고 내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건 계속하고 시위할 때 시위하고 불의에 대해서. 그게 우리가 만들어 온 거거든요. 그게 제일 무서울 거예요 아마.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만하니까 계속 내각제 이야기가 솔솔 나왔어요. 계속 민정당의 이제 후예들 쪽에서 그런 쪽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그렇지만 국민들은 의아해했어요. 우리가 원치 않는데 너희들 무슨 이야기 하고 있니? 자, 이게 우리가 일본의 자민당처럼 되려고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야, 이거 우리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빨대만 꽂으면 괜찮아. 우리도 귀족 정치 해보자. 대물림 해가면서. 미국도 대물림하는 냄새가 살짝 났죠. 클린턴의 부인 힐러리도 대통령에 한번 출마했었죠. 그리고 이번에도 오바마의 부인 이야기까지 나왔더랬어요. 자, 부시는 부시 주니어 하면 했죠.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박근혜 같은 경우에. 자, 그런 것들이 겹쳐지게 되면 이게 안 좋은 신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각제를 주장하는 세력들은 지금 더 이상 아마 발언권을 얻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당 체제다. 우리가 국민의 입맛대로 너희들 각자 장단점이 있으니까 네가 필요할 땐 널 써먹고 얘가 필요할 땐 이렇게 써먹겠다는 주인의식의 발로예요. 내각제 싫다는 것은. 거꾸로 일본은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너한테 다 믿고 맡길게. 고인물은 반드시 썩죠. 그죠? 고인 정치는 반드시 부패하죠. 그게 미국이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 이야기 나오는 유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 그걸 몸으로 체득하고 있어요. 웃기지 마라. 너는 내가 못 배우고 뭐 이런 일을 한다고 나를 무시하는 모양인데 우리 절대 그렇지 않아. 이게 우리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나라가 부자가 되면서 다른 많은 나라들처럼 보수화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예. 내가 이룩한 이것들을 자식한테도 그대로 물려주고 싶다. 그 과정에서 다른 집의 자식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워야 된다는 그런 것 정도는 좀 묵과하고 지나가고 싶다라는 인구들이 자꾸 많아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이 세상 아마 어디에나 있는 부분이고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 수준을 봤을 때 국민들의 공감대, 시민의식이라는 부분이 아직은 상당히 우위에 있어요. 그래서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 내각제 세력이 지나가고 그 다음 나온 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일본 방식으로 하려고 했어요. 우리 귀족과 너랑 나랑 그냥 계속 돌아가면서 하자.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새로운 당을 하나 만들고 그 안에 일본처럼 뭐 민주파가 있고 그 다음 뭐
새누리파가 있고 한나라파가 있고 이렇게 하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자. 예? 몇 년마다 뭐 팍 터지게서 싸우고 그러지 말고 뭐 감방에 집어넣고 뭐 뒷조사하고 이러지 말고. 그렇지만 그건 꼭 부패를 의미하죠. 고인 정치는 반드시 부패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오늘 내용의 주제지 않습니까? 그걸 막아내는 게 국민의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치는 우리한테서 나오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그게 실패하니까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뭘 시도했느냐면 아마 이낙연이 민주당 대표를 할 때 그렇게 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일본 자민당 방식이 아니면 미국의 민주공화 방식으로 해보자. 그래서 둘이 다 비슷해지는 거죠. 왜? 내각제는 국민들이 싫다니까. 근데 그게 민주당의 당 색깔이 바뀌면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윤석열의 혜택이 커요. 그건 마중물이에요. 좀 더럽지만 더러운 마중물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국민들이 그 선택마저도 깨버렸어요. 소위 말하는 수박이라고 불리는 색들 다 날려버렸죠. 선명성을 부정하고 은근히 비슷해지면서 정치적 기득권을 누리려는 세력들. 그거 보면은 민주당 쪽에서 다선 의원들이 많았어요. 그 세력들이 깨끗이 청소가 되면서 선명성이 강화됐어요. 이거는 엄청난 자산이에요. 윤석열이 우리한테 준 선물이에요. 오늘 다른 나라들 쭉 설명드렸잖아요. 이처럼 선명한 곳이 없어요. 국민들은 이럴 땐 널 써먹고 저럴 때는 널 써먹을 거야.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언론에서 장난을 쳐더라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똑똑합니다. 자, 거기다가 과거에도 그런 말씀을 좀 하시는 부분이 하는 분들이 제법 있었죠. 옛날에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은 뭐 진보 보수 좌파 우파가 아니고 걔들은 그냥 반민주 세력이다. 그리고 당시 민주당이 하는 정책적 행보는 그냥 보수당이다. 이런 말씀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부인하기 어려운 표현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계기가 올 것이냐, 이런 선명성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는 남북 통일을 접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멀지 않는 미래에. 자, 그 과정에서 지금 윤석열 행정부의 어떤 특성을 봤을 때 과연 국민의 힘이 어떤 자신들의 지금도 애매한 정치적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와해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보고요. 그 과정에서 민주당 세력이 내부에서 분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예, 영향이 커지면서 분열이 되겠죠. 예. 자, 북한은 어떻게 되느냐? 남북 통일이 되게 되면 지금 북한과 우리의 경제적 격차는 엄청나요. 그래서 어떤 북한을 정치적 체제로서 존중을 해서 거기 지분을 준다? 이러기는 저는 사실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동독 서독 차이, 그들이 통일됐을 때 그들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우리는. 네. 자, 거기서 새로운 체제에 빨리 적응을 해서 북한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북한을 대변하는 정당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계열, 얘는 민정당부터 공화당부터 시작됐던 그 세력이잖아요. 뭐 새누리당, 한나라당 뭐 이렇게 된 건데 그 정치적 색깔이 부족한 그들이 남북 관계에 적대적 대치 국면에 기반한 정당이잖아요. 그리고 기득권 세력이고 우리말로 하면은 외세 의존 세력이기 때문에 그게 다 우리 근대사의 잔재물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소멸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은 남북이 통일되고 소통된다는 것은 그들의 존재 이유가 많이 없어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외세가 많이 물러간다. 영향력이. 일본은 쇠약해지고 미국도 지금보다 훨씬 약해진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불임 정당으로서 스스로 대통령 후보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간다고 봐야죠.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